이란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280발을 쏟아부었습니다. 드론, 탄도 미사일, 러시아 전자전 장비, 중국 극초음속까지 총동원했어요. 1조 8천억 원어치의 화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전부 하늘에서 가루가 됐어요. 한국산 천궁단 2개 포대에 막혀서 이란 수뇌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테헤란 지하 14층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비상 전시 벙커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12명의 위원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벙커 천장의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마저 없었다면 이곳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했을 겁니다. 스크린에 숫자 2개가 떠 있었습니다. 발사 280발, 명중 0발. 저는 하미드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군사전략 담당 위원입니다. 혁명수비대에서 25년을 복무했고 이 나라의 미사일 전략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중동의 하늘을 이란의 깃발 아래 두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 맹세가 저 2줄짜리 숫자 앞에서 가루가 되어 있었어요. 45일이었습니다. 45일 동안 3번을 쏘았어요. 드론 편대를 보냈고 탄도 미사일을 날렸고 러시아의 최신 전자전 장비를 동원했고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끌어왔습니다. 1조 8천억 원어치의 화력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단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전부 하늘에서 가루가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천궁이라는 이름의 방패에 부딪혀서.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45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지옥이 시작된 그날로 저는 그날 웃고 있었어요. 확신에 차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45일 전 테헤란 혁명수비대 중앙사령부 지하 작전실이었습니다. 이 방은 냉기가 감돌았어요. 지하 8층이라 사계절 내내 15도를 유지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습기가 배어 있었고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일대의 위성 사진이었습니다. 빨간색 원이 4개 찍혀 있었어요. 적국의 핵심 군사 기지와 에너지 시설이었습니다. 저는 지도 앞에 서서 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8명이었어요. 군사 작전에 관여하는 핵심 인물들만 모인 자리였습니다. 솔레이만 카셈자데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혁명수비대 미사일 사령관. 나이는 49세였지만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라곤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는 자였어요. 몸은 군인이었지만 눈은 정치꾼이었습니다. 언제나 최고 지도자에게 잘 보이려고 혈안이 된 자. 실적을 위해서라면 부하의 목숨 따위는 장기판의 졸만큼도 여기지 않는 자였어요. 카셈자데가 작전 지도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어요. 적의 방공망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가 3개 포대, 그리고 카셈자데가 잠시 말을 멈추고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산 천궁이라는 게 2개 포대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정보참모 나비드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요? 미국 뒤에 숨어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무기를 만들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란의 군사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한국 무기 항목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하청 제품 수준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독자 기술이라기보다 미국이 설계도를 넘겨주고 조립만 시킨 물건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카셈자데가 화면을 넘겼어요. 천궁의 재원이 떴습니다. 사거리 40km, 요격 고도 20km, 동시 추적 표적수, 그건 기밀이라 정확히 모릅니다만. 카셈자데가 리모컨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여유로운 동작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여러 판입니다. 미국이 수출용으로 성능을 깎아서 파는 급의 물건이에요. 이걸 사간 나라는 돈이 남아돌거나 미국한테 거절 못하는 약소국이거나 둘 중 하나죠. 회의실 전체가 동의하는 분위기였어요. 나비드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 자료였어요. 한국이 최근 중동에 무기를 팔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전무합니다.
사격장에서 표적판 맞추는 것과 실제 전장에서 우리 미사일을 막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카셈자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양손을 테이블에 짚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형제들, 지난 3년간 우리가 준비한 것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1차 공격은 자폭 드론 편대로 갑니다. 47대, 세 갈래로 나눠서 동시에 들어갑니다. 화면에 공격 경로가 떠올랐어요. 3개의 화살표가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적국 영토로 파고드는 궤적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분명히 뚫립니다. 사우디에서 이미 증명됐어요. 후티 반군의 깡통 드론이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3개 포대를 뚫고 석유 시설을 때렸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무기가 1천만 원짜리 드론한테 뚫린 겁니다. 카셈자데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자는 그 사건을 자기 커리어의 황금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깡통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 정품도 못 막는데 한국 짝퉁이 맞겠습니까? 회의실에서 다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웃지 않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기술정보국장 페르하드였어요. 이 남자는 10년간 적국의 무기 체계를 분석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사령관님, 한 가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카셈자데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누가 자기 분위기를 깨는 걸 가장 싫어하는 자였거든요. 한국산 천궁이 최근 개량됐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의 표적 추적 알고리즘이 완전히 새로 짜여졌다는 겁니다. 반응 속도가 기존의 3배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고요. 카셈자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3초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페르하드, 자네 지금 회의실 분위기를 읽고 있나? 최고 지도자께서 직접 승인하신 작전이야. 한국산 깡통 때문에 작전을 재검토하자. 그걸 내가 위에 보고하란 말인가? 페르하드의 입이 닫혔어요.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회의실에서 카셈자데의 기분을 거스르는 건 커리어 자살이었으니까요. 저는 페르하드의 표정을 봤어요.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자기가 맞다는 확신. 하지만 그 확신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표정을 무시했어요. 카셈자데의 자신감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으니까요. 사우디 석유 시설 피격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고 패트리어트의 한계는 전 세계가 목격한 팩트였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그보다 나을 이유가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 제 판단은 그랬습니다. 카셈자데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발사 시각은 72시간 뒤 새벽 3시. 페르시아만 바닷바람이 가장 거센 시간대입니다. 모래 회오리가 적 레이더의 시야를 흐리는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30년간 축적한 기상 데이터가 가리키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카셈자데가 양복 단추를 채우며 일어섰어요.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72시간 뒤 중동의 하늘에 이란의 깃발을 꽂겠습니다. 형제들, 혁명의 영광을 위하여. 회의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구호가 터졌어요.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열기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올렸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올렸어요. 하지만 시선은 페르하드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만 주먹을 올리지 않았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태블릿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72시간 뒤 제가 알게 된 것은 이것이었어요. 주먹을 올린 사람들이 틀렸고 주먹을 올리지 않은 사람이 옳았다는 것. 하지만 그건 72시간 뒤의 이야기입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2시 58분. 테헤란 중앙 사령부 지하 작전실. 저는 메인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공포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는 카셈자데가 발사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을 깍지 낀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한 번 편대 발사 위치 도달, 2번 편대 발사 위치 도달, 3번 편대 발사 위치 도달. 관제 장교의 보고가 울렸습니다. 47대의 자폭 드론이 3갈래로 나뉘어 페르시아만 상공에 떠 있었어요. 해수면 50m 고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초저공이었습니다. 카셈자데가 입을 열었어요. 전 편대 발사. 3초 뒤
스크린의 47개 녹색 점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국 영토를 향해 새 줄기로 흘러갔어요. 바늘처럼 가늘고 빠른 궤적이었습니다. 작전실이 숨을 죽였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스크린에 적국의 방공망 범위가 붉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3개 포대의 탐지 범위, 그리고 한국산 천궁 2개 포대의 탐지 범위. 한 번 편대가 가장 먼저 적 방공망 외곽에 닿았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의 탐지 범위였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15초. 패트리어트의 반응이 없었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초저공 침투가 먹힌 거였습니다. 카셈자대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뒤에서 관제 장교들 사이에 안도의 한숨이 번졌습니다. 됐어. 패트리어트는 뚫었다. 카셈자대가 중얼거렸어요. 목소리에 승리의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 번 편대 16대가 첫 번째 목표물을 향해 최종 돌입을 시작했어요. 스크린에서 녹색 점들이 일직선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스크린 왼쪽 하단에 경고등이 떴습니다. 빨간색이었어요. 깜빡이는 게 아니라 켜지자마자 고정됐습니다. 뭔가가 한 번 편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적 요격 미사일 발사 감지. 발사 원점 천궁 포대. 관제 장교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었어요. 한국산이었습니다. 카셈자대가 콧방귀를 뀌었어요. 깡통이 반응했군. 몇 발이나 쏟은 16대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어. 물량으로 뚫는 거야. 카셈자대의 계산은 단순했습니다. 방공 미사일 한 발이 드론 한 대를 잡는다고 쳐도 16대를 동시에 요격하려면 16발을 동시에 발사해야 해요. 어떤 방공 체계든 동시 교전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동시 교전수는 최대 9개. 나머지 7대는 반드시 뚫고 들어간다는 논리였어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한 번 편대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한 발, 두 발이 아니었습니다. 적 요격탄 수 카운팅. 4발, 8발, 12발. 관제 장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14발, 15, 16점, 16발 동시 발사 확인. 카셈자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6대의 드론을 향해 정확히 16발의 요격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1대1 대응이었습니다. 한 발의 여유분도 낭비도 없었어요. 동시 교전 16개. 패트리어트의 한 개치보다 7개가 많았습니다. 거짓말이야. 한국산이 16개 동시 교전이라고? 카셈자대가 콘솔을 잡고 일어섰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스크린에서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녹색 점 하나가 사라졌어요. 한 번 드론이었습니다. 0.3초 뒤 두 번째 점이 사라졌어요. 또 0.3초 뒤 세 번째. 0.3초 간격이었습니다. 기계적인 정밀함이었어요. 사람의 반응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간격으로 하나씩 녹색 점들이 꺼져갔어요. 작전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멈췄어요. 관제 장교들의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5초 만에 한 번 편대 16대 전멸. 스크린에서 16개의 녹색 점이 전부 사라졌어요. 카셈자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 편대 15대가 다른 경로로 침투하고 있었어요. 카셈자대가 수동 조작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번 편대 회피 기동. 상계 패턴 델타. 고도를 더 낮춰. 해수면 20m로. 해수면 20m. 파도에 부딪힐 수도 있는 고도였어요. 조종팀이 경고를 올렸습니다. 사령관님, 해수면 20m는 드론 손실 위험이. 카셈자대가 고함을 질렀어요. 시키는 대로 해. 어차피 잃을 거 뚫고 들어가서 터뜨려야 의미가 있어. 어차피 잃을 거. 그 말이 작전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47대의 드론에는 조종팀이 있었습니다. 36명의 조종 병사들이 이 건물 3층 위 원격 조종실에서 드론을 몰고 있었어요. 카셈자대에게 그 36명은 드론의 부속품이었습니다. 두 번 편대가 상계했어요. 15대가 흩어져 각기 다른 경로로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해수면 20m.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극단적인 저공 비행이었어요. 스크린에 또 빨간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적 요격탄 발사 감지. 발사 원점. 천궁 투범 포대. 이번에는 첫 번째 포대가 아닌 두 번째 포대에서 날아왔어요.
상계한 드론들을 두 포대가 분담해서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하게 역할을 나눴어요. 요격탄 15발 동시 발사 확인. 15대에 15발. 또 1대1 대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7초가 걸렸어요. 상계 패턴 때문에 거리가 벌어진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15개의 녹색 점이 하나도 남김없이 스크린에서 사라졌습니다. 카셈자대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번 편대 전술 변경. 고도 올려. 상승 후 급강하 돌입. 수직 낙하 패턴으로. 마지막 16대였습니다. 카셈자대는 고도를 올려 레이더 사각에서 접근한 뒤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전술을 선택했어요. 자폭 드론을 미사일처럼 쓰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3번 편대가 급상승했어요. 고도 3,000m. 레이더 탐지 범위 한가운데를 정면 돌파하는 경로였습니다. 은밀함을 포기하고 속도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였어요. 천궁의 반응은 11초 뒤에 왔습니다. 16발이 또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궤적이 달랐습니다. 수직으로 상승하는 드론을 향해 아래에서 위로 쏘아 올렸어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요격탄의 궤적이 스크린에 흰 선으로 그어졌습니다. 전 편대 요격 완료. 관제 장교의 보고가 떨어졌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감정을 삼켜버리니까요. 47대 전멸. 요격률 100%. 생환 0점. 작전실이 묘지가 됐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적국의 방공망 상태가 떠 있었어요. 녹색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천궁 포대 2기, 상태 정상. 미사일 잔여량 충분. 레이더 가동률 100%. 우리가 47대를 쏟아부은 결과가 적의 시스템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 채 끝난 겁니다. 카셈자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페르아드를 봤습니다. 페르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회의실에서 가장 큰 소리였어요. 카셈자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가 향한 곳이 어디인지 저는 곧 알게 됐어요. 30분 뒤 카셈자대가 3층 원격 조종실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36명의 드론 조종 병사들이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떤 병사는 멍하니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실패의 무게가 이 젊은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카셈자대가 조종실 한가운데에 섰어요. 제일 드론 조종대대 전원, 즉각 직무해제.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전원 군법회의에 회부한다. 조종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6명의 눈이 카셈자대를 향했어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군법회의는 이란에서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어요.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저희가 뭘 잘못한 겁니까? 드론은 정상 작동했습니다. 명령대로 경로를 따랐고 회피 기동도 수행했습니다. 적 방공 체계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선 겁니다. 카셈자대가 그 병사를 내려다봤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올려다보는 자와 내려다보는 자의 거리가 개근만큼 멀었어요. 그래? 적이 예상보다 강했다. 그건 내 임무가 예상보다 어려웠다는 뜻이지. 실패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야. 카셈자대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병사의 얼굴 앞까지 왔습니다. 47대를 주고 한데도 목표에 도달시키지 못한 건 조종 미숙이야. 장비 탓을 하기 전에 내 손가락부터 돌아봐. 병사의 입술이 떨렸어요. 반박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카셈자대에게 반박하는 것은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말해야 했습니다. 이건 조종 미숙이 아니라 적의 방공 체계가 우리 예상을 압도한 거라고. 36명의 병사들이 죄인이 아니라 정보 실패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저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카셈자대의 뒤에는 최고 지도자가 있었고 최고 지도자의 뒤에는 이 나라의 체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와 싸우는 것이었어요. 카셈자대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조종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병사들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 있었어요.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47대 전멸.
한국산 천궁 2개 포대의 흠집도 내지 못하고, 하지만 카셈자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최고 지도자에게 실패를 보고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요. 이자에게 작전의 성공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자기 커리어의 문제였습니다. 카셈자대가 저를 불렀어요. 레자이 위원, 러시아에 연락해. 알마즈한테의 중동 담당 총괄. 이름이 빅토르 어쩌고 하는 자. 우리한테 전자전 장비를 팔겠다고 접촉해 온 놈이 있을 거야. 러시아였습니다. 카셈자대의 계산은 이런 거였어요. 한국 천궁의 레이더가 예상보다 강하다면 레이더를 눈멀게 만들면 된다. 전자전으로 교란하면 아무리 뛰어난 레이더도 무용지물이 된다. 논리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전자전은 현대 전쟁의 핵심이었고 러시아는 그 분야에서 미국과 나란히 서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페르하드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72시간 전 주먹을 올리지 않았던 그 남자의 표정. 카셈자대가 비웃었던 한국산 깡통이 방금 우리의 47대를 단 한 대의 누락도 없이 전멸시켰어요. 0.3초 간격으로 기계처럼 정확하게. 깡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알게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게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전쟁이 두려워졌습니다. 1차 공격이 전멸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카셈자대는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1차 정찰 공격 완료. 적 방공망 패턴 수집 성공. 2차 봄 공격을 위한 전술 데이터 확보. 정찰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47대를 전멸시키고 한 대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참패를 이자는 계획된 정찰 작전이었다고 포장한 겁니다. 36명의 드론 조종병이 군법회의에 넘겨진 것도 보고서에는 없었어요. 카셈자대에게 병사들의 인생은 보고서에 적을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셈자대도 알고 있었어요.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드론을 더 많이 보내봤자 천궁의 동시 교전 능력 앞에서는 숫자가 의미 없었습니다.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눈을 멀게 하면 아무리 빠른 총잡이도 쏠 수 없으니까요. 러시아였습니다. 카셈자대가 선택한 카드. 일주일 뒤 테헤란 메흐라바드 군용 비행장에 러시아 수송기가 내려왔어요. 화물칸 문이 열리기도 전에 먼저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토르 쿠즈네초프. 러시아 국영 방산기업 알마즈한테의 중동 총괄. 52세. 키가 190cm 가까이 됐어요. 넓은 어깨에 회색 양복. 가죽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작이 느긋했어요. 급할 게 없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맞았어요. 악수를 하는데 손아귀 힘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뼈가 삐걱거리는 것 같았어요. 러시아 남자 특유의 과시적인 악력이었습니다. 빅토르가 입을 열었어요. 페르시아어가 아니라 영어였습니다. 통역관이 옆에서 바로 옮겼어요. 한국산 장난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 크라수아 S사 체계면 한국산 레이더는 30초면 눈이 멀어요. 크라수아 S사. 러시아의 최신형 전자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나토가 가장 경계하는 전자전 장비 중 하나로 S400 방공 체계와 연동해서 적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마비시키는 장비였어요. 빅토르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여줬어요. 러시아 군이 시리아에서 크라수아를 사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적 드론의 통신이 끊기고 레이더 화면이 노이즈로 가득 차며 방공 체계가 먹통이 되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카셈자대의 눈이 빛났습니다. 사냥감을 발견한 매의 눈이었어요. 가격은? 빅토르가 웃었어요. 이가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장사꾼의 미소였어요. 2,800억 원. 장비 2세트, 기술 지원단 8명, 현지 운용 교육 포함입니다. 2,800억. 이란의 연간 국방 예산 중 상당한 비중이었어요. 페르하드가 제 옆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카셈자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계약하지. 5분이었습니다. 2,800억 원짜리 결정이 5분 만에 내려졌어요. 기술 검증도 실전 시험도 없었습니다. 빅토르의 태블릿 영상 하나와 러시아라는 이름이 전부였어요. 빅토르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200페이지짜리 러시아어 계약서였어요. 카셈자대가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서명했습니다. 중간 내용은 한 줄도 읽지 않았어요. 저는 그 계약서가 궁금했습니다.
페르아드에게 부탁해서 번역본을 받았어요. 제56조 면책 조항을 읽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정규 전자전 환경, 미등록 주파수 체계 또는 계약 당시 사전 통보되지 않은 적 장비의 신규 업그레이드로 인한 성능, 미달 시 판매자는 일체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문장이었어요. 미국 방산 기업들이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팔 때 쓰는 전형적인 면책 조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그걸 그대로 베껴 쓰고 있었어요. 장사꾼의 국적은 달라도 장사 수법은 똑같았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크라수아 체계가 이란 남부 해안기지에 설치됐습니다. 러시아 기술단 8명이 상주하며 시스템을 세팅했어요. 빅토르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러시아군 야전복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화는 새 것이었고 야전복에 주름 하나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온 게 아니라 비즈니스 출장을 온 사람의 차림이었어요. 빅토르가 이란 장교들 앞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크라수아가 가동되면 반경 300km 내의 모든 레이더에 전자 노이즈를 쏟아부어요. 한국산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도 예외가 아닙니다. 30초 안에 화면이 눈보라로 뒤덮일 겁니다. 빅토르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천궁 레이더의 주파수 대역을 입력하자 크라수아의 교란 파형이 덮어씌워지며 화면이 하얗게 변하는 과정이 보였어요. 카셈자데가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페르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천궁의 레이더가 최근 주파수 도약 방식을 채택했다는 정보가 있어요. 0.1초 단위로 주파수를 바꾸는 기술인데 크라수아가 이걸 추적할 수 있습니까? 빅토르의 미소가 0.5초쯤 멈칫했어요.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즉시 미소를 복원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전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주파수 도약 정도는 우리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추적해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답이 아니었어요. 러시아의 전자전 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말은 대답이 아니라 광고였습니다. 페르아드의 질문에 대한 기술적 근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빅토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서 본 것은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습니다. 2,800억을 이미 받은 사람의 계산. 성공하면 추가 계약, 실패하면 면책 조항. 어느 쪽이든 빅토르는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빅토르. 양복의 색만 다를 뿐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건 이란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2차 공격이 준비됐습니다. 이번에는 드론이 아니었어요. 카셈자데가 본격적인 화력을 꺼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 12발, 동시에 자폭 드론 38대를 미끼로 보내는 복합 공격이었어요. 드론으로 천궁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그 틈에 탄도탄을 꽂아넣겠다는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에 크라수아가 더해졌어요. 탄도탄 발사 30초 전에 크라수아를 기동시켜 천궁 레이더를 교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새벽 2시, 이란 남부 해안기지. 저는 작전 통제실에 있었어요. 카셈자데가 중앙 콘솔에 앉아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별도의 전자전 콘솔 앞에 앉아 있었어요. 러시아 기술단 3명이 그 옆에서 크라수아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크라수아 기동 시작. 빅토르가 명령을 내렸어요. 러시아어였습니다. 기술자가 스위치를 올렸어요. 저주파 우웅 소리가 통제실 바닥을 타고 퍼졌습니다. 크라수아의 전자전 안테나가 페르시아만 넘어 적국을 향해 전파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교란 파형 방사 시작. 목표 주파수 대역 잠금 완료. 30초 후적 레이더 무력화 예상. 빅토르가 시계를 봤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10초, 20초, 30초. 빅토르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40초. 여전히 크라수아의 콘솔에는 교란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적 레이더 상태 확인. 빅토르가 기술자에게 물었어요. 기술자가 스크린을 봤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적 레이더 정상 가동 중. 교란 효과 없음. 빅토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크라수아 출력을 최대로 올려. 기술자가 출력을 끌어올렸어요. 전자전 안테나에서 나오는 우웅 소리가 커졌습니다. 벽이 미세하게 진동했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 적 레이더 여전히 정상입니다. 주파수 도약을 감지하고 있으나 추적 불가.
0.1초 간격으로 주파수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페르하드가 경고했던 그것이었어요. 한국 천궁의 레이더는 0.1초마다 주파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크라수아가 한 주파수를 잡으면 이미 다음 주파수로 넘어가 있었어요. 교란 파형이 빈 주파수를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격이었어요. 하지만 카셈자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 미사일 발사, 드론 편대 동시 투입, 크라수아의 교란이 실패한 상태에서 공격 명령을 내린 거였어요. 저는 카셈자대를 봤습니다. 이자의 눈에 합리적인 판단은 없었어요. 있는 것은 조급한 뿐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보고할 성과가 필요한 자의 광기. 탄도 미사일 12발이 발사됐어요. 동시에 드론 38대가 이륙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상공에 50발의 화력이 쏟아져 나갔어요. 스크린에서 궤적들이 펼쳐졌습니다. 드론은 저고도로, 탄도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고고도로, 두 층위에서 동시에 적을 압박하는 구조였어요. 천궁의 반응이 왔습니다. 화면 하단에 요격탄 궤적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요격탄이 동시에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고도 드론을 향한 근접 요격탄과 고고도 탄도탄을 향한 장거리 요격탄이 따로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동시 교전이었어요. 드론과 탄도탄을, 저고도와 고고도를 동시에 별개의 트랙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적 요격탄 발사 수 카운팅. 50발, 50발의 공격에 50발의 요격탄. 또 1대1이었어요. 드론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38대가 14초 만에 전멸했어요. 1차 공격 때보다 시간이 더 걸린 건 수량이 많았기 때문이지 정확도가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탄도탄은 달랐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낙하하고 있었어요. 중력 가속까지 더해진 극고속 표적이었습니다. 이걸 아래에서 쏘아 올려 공중에서 맞추는 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았어요. 통제실 전체가 스크린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첫 번째 탄도탄 요격. 고도 18km에서 충돌했어요. 섬광이 스크린에 흰 점으로 찍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0.3초 간격이었어요. 1차 공격 때와 정확히 같은 간격, 0.3초. 이 숫자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기계의 리듬이었어요. 인간의 반응 속도는 아무리 빨라도 0.2초, 그 0.2초 안에 표적을 포착하고, 궤적을 계산하고, 요격탄을 유도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천궁은 그 모든 것을 0.3초 안에 해내고 있었어요. 12발 전부 요격, 100%, 드론 38대 전멸, 탄도탄 12발 전멸, 총 50발 중 명중 0점. 통제실에 적막이 내려앉았어요. 카셈자대가 콘솔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 있었어요. 빅토르를 봤습니다. 이 남자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2,800억을 받고 30초면 된다던 그 남자. 빅토르는 이미 서류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태블릿을 집어넣고 지퍼를 잠그는 동작이 빨랐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카셈자대가 빅토르의 앞을 막아섰어요. 어디를 가는 거요? 빅토르가 서류 가방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발생한 상황은 계약서 제56조에 명시된 면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적 장비의 주파수 도약 기술은 계약 당시 사전 통보되지 않은 신규 업그레이드에 해당해요. 따라서 성능 미달에 대한 책임은. 카셈자대가 빅토르의 멱살을 잡았어요. 양복 깃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2,800억을 처먹고 30초면 된다고 했지. 3분이 넘도록 한국산 레이더에 흠집도 못 냈어. 이게 러시아 기술이야? 빅토르가 카셈자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양복을 털어내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얼굴에 당황은 있었지만 공포는 없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계약서의 면책 조항은 방탄복이었어요. 사령관님,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법적 절차를 밟으시려면 모스크바 본사 법무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류 가방에서 명함을 한 장 꺼내 콘솔 위에 놓았어요. 러시아어와 영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마즈안테이 법무부 연락처. 빅토르가 등을 돌렸어요. 러시아 기술단 3명도 따라 나갔습니다. 장비는 챙기지 않았어요. 크라수아 콘솔은 켜진 채로 방치됐습니다. 2,800억 원어치의 쇠덩이가 이란 땅에 버려진 겁니다. 6시간 뒤 빅토르와 기술단은 메흐라바드 공항에서 러시아행 전용기에 올라탔어요. 새벽에 도착해서 새벽에 떠났습니다.
이란의 하늘에 해가 뜨기도 전에 사라졌어요. 2,800억이 증발했습니다. 남은 건 먹통이 된 전자전 장비 2세트와 200페이지짜리 러시아어 면책 계약서뿐이었어요. 러시아가 떠난 뒤 카셈자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러시아 전자전 체계 현지 부적합 판정, 대한 무기 체계 도입 추진 중.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현지 부적합이 아니라 한국산 천궁 앞에서 완패한 거였어요. 하지만 카셈자대는 절대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보고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에 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 남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새로운 인물이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천웨이, 중국 국영방산기업 기술고문, 47세. 빅토르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말수가 적었고 양복 대신 검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어요. 눈이 작고 날카로웠습니다. 계산기처럼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천웨이가 가져온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동펑 계열의 수출형 모델. 마하 7점, 초속 2.4km. 서울에서 부산까지 2분이 채 안 걸리는 속도였어요. 카셈자대의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천웨이가 노트북을 열어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어요. 마하 7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존하는 어떤 방공 체계로도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사드도 이 속도는 잡지 못해요. 한국산 천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천웨이가 스크린에 수치를 띄웠어요. 천궁의 요격 반응 시간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천궁의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고 요격탄을 발사하기까지 약 3초가 소요됩니다. 마하 7 미사일은 그 3초 동안 7km를 이동해요. 천궁의 요격탄이 발사됐을 때 이미 미사일은 요격 가능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논리적이었어요. 차갑고 정확한 논리. 빅토르의 허풍과는 달랐습니다. 천웨이의 말에는 숫자가 있었고 그 숫자는 물리 법칙에 근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천궁의 요격 반응 시간이 3초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천웨이가 저를 봤어요. 0.5초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공개된 재원 기준입니다. 공개된 재원. 한국이 수출 카탈로그에 적어놓은 숫자라는 뜻이었어요. 실전 성능이 아니라 카탈로그 스펙을 근거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1차 공격에서 천궁이 보여준 0.3초 간격의 연속 요격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3초짜리 카탈로그 숫자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극초음속이 이긴다는 결론이 나오니까요. 0.3초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카셈자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가격은 세 발에 5,200억 원. 발사대와 기술 지원 포함입니다. 5,200억. 러시아에 날린 2,800억에 더해 또 5,200억. 합계 8,000억 원이었어요. 이 나라 국민들이 제재 속에서 빵 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서는 동안 하늘 위에서는 8,000억이 가루가 되고 있었습니다. 카셈자대가 서명했어요. 이번에도 계약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도착하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그 2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1차 공격에 들어온 47대 전멸. 2차 공격에 들어온 38대와 탄도탄 12발 전멸. 러시아 전자전 장비 무력화. 이 모든 것이 한국산 천궁 2개 포대의 작품이었습니다. 페르하드를 불렀어요. 밤 11시에 제 집무실로. 공식 회의가 아닌 사적인 대화였습니다. 페르하드, 솔직하게 말해줘. 천궁이 대체 뭔가? 페르하드가 안경을 벗었어요. 렌즈를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10년간 적국 무기 체계를 분석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카탈로그 성능보다 실전 성능이 월등히 높은 무기는 세계에서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다른 하나가 한국의 천궁입니다. 페르하드가 태블릿에서 데이터를 꺼냈어요. 1차 공격 분석 결과입니다. 천궁의 동시 교전수는 카탈로그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데이터로 역산하면 최소 16개 이상. 요격 반응 속도는 카탈로그 기준 3초대지만 실전에서는 0.3초 이내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0.3초. 그 숫자를 다시 들었어요. 카탈로그의 10배 빠른 속도. 왜 카탈로그와 실전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지? 한국 방산의 특성입니다. 수출 카탈로그에는 성능을 일부러 낮춰서 적어요.
적국이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실전 성능은 카탈로그보다 항상 높습니다. 그게 우리가 당한 이유예요. 우리는 카탈로그를 보고 작전을 짰고 현장에서는 카탈로그에 없는 성능이 나온 겁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팔뚝에 달살이 섰습니다. 일부러 약하게 보이는 무기. 적이 얕보고 덤비면 실제 성능으로 박살내는 구조. 이건 무기 설계가 아니라 전략이었어요. 극초음속이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페르아드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천회의의 시뮬레이션은 카탈로그 기준 3초로 돌린 거예요. 실전 0.3초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마하 7이 0.3초 안에 7km를 가는 건 맞지만 천궁의 요격탄이 마하 9 이상의 추적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마하 9점, 천궁의 요격탄이 마하 9이라는 얘기는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카탈로그에도 없었습니다. 그건 추측인가? 1차, 2차 요격 데이터를 역산한 결과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수치예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가운 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건 카탈로그에 적힌 무기가 아니었어요. 카탈로그 뒤에 숨겨진 진짜 성능. 그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8천억을 날린 뒤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셈자대가 3차 공격 작전 회의를 소집했어요. 극초음속 미사일 3발을 주력으로 드론 편대를 미끼로 보내는 작전이었습니다. 1차, 2차와 같은 복합 공격 구조였어요. 작전 브리핑이 진행됐습니다. 투입 부대 명단이 스크린에 떴어요. 탄도 미사일 부대, 드론 조종 부대,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뜬 이름. 제3탄도 미사일 여단 제두발사대대. 전방 관측 장교 다리우시 레자이 소위. 숨이 멎었어요. 심장이 아래로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스크린의 글씨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다리우시. 제 아들이었습니다. 23살. 6개월 전에 장교로 임관한 막내 아들이었어요. 전방 관측 장교. 적국 영토에 가장 가까운 전진 관측소에 배치되는 보직이었습니다. 발사 좌표를 확인하고 최종 유도 데이터를 송신하는 역할. 적의 보복 공격이 오면 가장 먼저 맞는 자리였어요. 저는 카셈자대를 봤습니다. 카셈자대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이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다리우시는 원래 후방 통신 부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보직이었어요. 제가 아들의 안전을 위해 인사참모에게 부탁했던 자리였습니다. 카셈자대가 보직을 바꾼 겁니다. 제 아들을 최전선으로 끌어낸 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카셈자대를 붙잡았습니다. 사령관, 다리우시의 보직 변경은 누가 지시한 겁니까? 카셈자대가 멈춰섰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태연했어요. 인사 명령은 작전 필요에 의해 내려지는 겁니다. 레자이 위원. 전방 관측 경험이 있는 장교가 부족해서 배치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리우시는 임관 6개월 차 신임 소위였어요. 전방 관측 경험은커녕 실탄 사격 훈련도 2번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경험이 있는 장교가 아니라 제 아들이라서 뽑은 거였어요. 사령관. 이건 보복입니까?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제 귀를 쳤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카셈자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한 발짝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레자이 위원. 1차 공격 때 자네가 뭘 했는지 내가 모를 것 같나? 페르아드한테 별도로 분석을 시키고 내 작전에 의문을 품고 조종병 처분에 불만을 가졌지. 안보위원회 위원이 사령관의 작전을 뒤에서 흔드는 건 어떤 나라에서든 용납되지 않아. 카셈자대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제 얼굴 앞이었습니다. 다리우시가 전방에서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면 앞으로 입을 다물고 자네 역할에만 충실해. 위원은 위원답게. 사령관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 돌아섰어요.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멀어지는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내 아들의 목숨이 이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공포.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어요. 피가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카셈자대를 건드리면 아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밤에 다리우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렸어요. 5번째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23살. 목소리가 아직 청년이었어요. 군인의 단단함보다 아이의 부드러움이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우시, 보직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네, 전방 관측이요. 솔직히 좀 무섭긴 한데 영광이에요. 아버지도 혁명수비대에서 전방 근무하셨잖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목구멍이 막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인질이라는 걸. 아버지의 입을 막기 위한 카셈자대의 패라는 걸. 조심해라.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젖어 있었습니다. 언제 땀이 났는지 몰랐어요. 3차 공격 D-Day 이틀 전이었습니다. 카셈자대가 작전 승인서를 들고 제 집무실에 왔어요. 안보위원회 군사전략위원회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지금까지 모든 작전 승인서에 서명을 해왔으니까요. 탁자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종이의 무게가 산만큼 느껴졌습니다. 3차 공격 작전명 심판의 검, 투입 화력 극초음속 미사일 3발, 자폭 드론 45대, 단거리 탄도 미사일 8발, 총 56발, 전방 관측 부대 배치 제3여단 제2대대, 관측 장교 다리우시 레자이 소위. 제 아들의 이름이 작전 승인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이 작전이 실행되고 다리우시가 적 사정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1차 공격 47대 전멸, 2차 공격 50발 전멸. 천궁은 단 한 발의 누락도 없이 모든 것을 막아냈어요. 3차도 막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했어요.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보복 공격을 합니다. 가장 먼저 맞는 곳이 전방 관측소예요. 거기에 다리우시가 있습니다. 펜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맴돌았어요.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안보위원회 위원이 작전 승인을 거부하면 항명입니다. 군법회의에 회부돼요. 저뿐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해집니다. 다리우시가 더 위험한 곳으로 보내질 수도 있어요. 서명하면 어떻게 될까? 작전이 실행됩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적의 보복이 올 겁니다. 다리우시가 죽을 수 있어요. 두 갈래 길 어디에도 아들이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카셈자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한 일. 이자에게는 간단한 일이었겠죠. 남의 아들이니까요. 펜을 내려놓았어요. 카셈자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위원님, 사령관, 전방 관측 부대를 후방으로 빼줄 수 없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은 자체 유도 체계가 있으니 전방 관측이 필수는 아닙니다. 카셈자대가 고개를 저었어요. 느리게, 연극하듯 과장된 동작이었습니다. 작전의 정확도를 위해 필요합니다. 전방 관측은 빼지 않아요. 저는 카셈자대를 봤습니다. 이 남자의 눈을. 거기에 작전의 성공을 위한 군사적 판단은 없었어요. 있는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나를 굴복시키겠다는 의지. 아들을 인질로 잡고 나를 꿀리겠다는 계산. 페르아드의 말이 떠올랐어요. 천궁의 실전 반응 속도 0.3초. 카탈로그 성능의 10배. 극초음속 마하 7이라도 천궁의 실전 성능이 카탈로그를 초월한다면 막힐 수 있다는 것. 막히면 다리우시가 죽습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으면 다리우시가 더 위험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아들이 위험했어요. 차이가 있다면 서명하면 작전이 끝난 뒤 아들을 되찾을 가능성이 남고 서명하지 않으면 카셈자대가 아들을 영원히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 펜을 다시 집었어요. 손이 떨리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 방울이 떨어졌어요. 떨리는 손에서 흘러내린 잉크가 작전명 위에 번졌습니다. 서명했습니다. 하미드 레자이. 글씨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면서 수백 장의 서류에 서명했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카셈자대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류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돌아서며 말했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위원님.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바닥이 젖었습니다.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방금 제 손으로 아들을 죽음의 문 앞에 세운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벽 앞에, 우리의 모든 무기가 가루가 된 그 벽 앞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차 공격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3차 공격 당일 새벽 1시 이란 남부해안기지 지하 통제실. 저는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흥분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공포뿐이었어요. 다리우시가 지금 이 순간 적국 국경에서 30km 떨어진 전방 관측소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천웨이가 별도의 콘솔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놓고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감정이 없었어요. 5,200억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자기 일은 끝난 사람의 표정. 카셈자데가 중앙 콘솔에 앉았어요. 이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광채가 떠 있었습니다. 흥분이었어요. 광기에 가까운 흥분. 세 번째 도박을 앞둔 도박꾼의 눈이었습니다. 1차에 470억, 2차에 2,800억, 3차에 5,200억. 판돈이 올라갈수록 이자의 눈은 더 밝아졌어요. 전 병력 발사 준비 완료. 극초음속 미사일 3발 발사 대기. 관제 장교의 보고가 울렸습니다. 카셈자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드론 편대 먼저 투입. 15초 후 탄도탄 발사. 30초 후 극초음속 발사. 시차를 두고 전화력을 집중시킨다. 복합 공격의 최종 버전이었어요. 드론으로 천궁의 주의를 끌고 탄도탄으로 방공 미사일 재고를 소모시키고 그 빈틈에 마하 7 극초음속을 꽂아넣는 3단계 구조. 전 편대 발사. 드론 45대가 먼저 날았어요. 15초 뒤 탄도 미사일 8발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30초 뒤 통제실 바닥이 흔들렸어요. 극초음속 미사일의 부스터가 점화된 진동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콘크리트 벽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세 발이 동시에 날아갔어요. 마하 7점, 초속 2.4km. 스크린에 세 줄기의 궤적이 그어졌습니다. 드론과 탄도탄 사이를 뚫고 화살처럼 직진하는 궤적. 천웨이가 노트북을 들여다봤어요. 비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속도 마하 7.2, 정상 비행. 고도 35km. 성층권을 찢으며 날아가고 있었어요. 마하 7.2, 예정 궤도 정상. 목표까지 68초. 천웨이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자기가 판 무기가 날아가는 걸 지켜보는 장사꾼의 목소리였습니다. 통제실 전체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68초. 1분 8초 뒤면 결과가 나옵니다. 드론이 먼저 적 방공망에 닿았어요. 천궁의 반응이 왔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45발의 요격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대1 대응. 0.3초 간격. 기계적인 도살이었어요. 18초 만에 45대 전멸. 탄도탄이 낙하하기 시작했어요. 마하 3의 속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궁의 두 번째 대응이 왔어요. 8발의 장거리 요격탄이 쏟았습니다. 고도 18km에서 충돌. 8발 전멸. 여기까지는 예상한 결과였어요. 드론과 탄도탄은 미끼였으니까요. 진짜는 극초음속이었습니다. 마하 7.2의 미사일 3발이 적 영공에 진입했어요. 고도가 급강하기 시작했습니다. 35km에서 20-15-10점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어요. 중력 가속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목표까지 28초. 천웨이의 카운트다운이 이어졌어요. 천궁의 레이더가 극초음속을 포착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하 7이에요. 3초 안에 요격탄을 쏘아야 하는데 천웨이의 시뮬레이션대로라면 3초 안에 잡을 수 없어야 했어요. 스크린에 빨간 경고등이 떴습니다. 적 요격탄 발사 감지. 통제실이 얼어붙었어요. 발사 감지까지 걸린 시간 0.4초. 카탈로그 기준 3초가 아니었습니다. 0.4초 만에 천궁이 극초음속을 잡고 요격탄을 날린 거였어요. 천웨이의 고개가 스크린 쪽으로 꺾였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커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남자의 표정에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0.4초는 물리적으로. 천웨이의 말이 끝나기 전에 스크린이 번쩍였어요. 첫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고도 8km.
마하 7.2로 낙하하는 미사일을 마하 9.3의 요격탄이 아래에서 올라가 직격했습니다. 충돌 에너지가 어마어마했어요. 스크린에 흰 섬광이 터졌습니다. 0.3초 뒤, 두 번째 요격. 또 0.3초 뒤, 세 번째. 세 발 전멸. 마하 7이 마하 9에 잡혔어요. 신도 못 막는다던 극초음속이 한국산 방패에 부딪혀 가루가 됐습니다. 통제실이 무너졌어요.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관제 장교들이 콘솔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누군가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280발, 45일, 1조 8천억 원, 러시아 전자전, 중국 극초음속, 전부 실패했어요. 한국산 천궁 앞에서 단 한 발도 땅에 닿지 못했습니다. 천웨이가 움직였어요. 빠르게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페르아드였어요. 페르아드가 천웨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노트북을 열어주십시오. 천웨이가 멈칫했어요.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비행 데이터는 우리 기업의 자산입니다. 반출 금지 규정에 따라 열어주십시오. 페르아드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10년간 조용히 분석만 하던 기술 관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어요. 천웨이가 가방을 열었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열었어요. 페르아드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붉어졌어요. 비행 데이터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있던 실시간 데이터가 전부 지워졌어요. 천웨이가 노트북을 뺐어야 했어요. 페르아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장교 2명을 불렀어요. 노트북을 포렌식 분석에 넘겼습니다. 10분 뒤 결과가 나왔어요. 천웨이가 요격당하는 순간 곧바로 삭제 명령을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데이터, 적 방공 체계의 반응 데이터, 요격탄의 궤적 데이터, 이란이 5,200억을 주고 산 전투 데이터를 이 자가 증거 인멸한 겁니다. 이유는 뻔했어요. 마하 7을 못 막는다고 보장한 자기 말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없애려 한 거였습니다. 데이터가 남아있으면 계약 사기로 소송당할 수 있으니까요. 천웨이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발사 각도가 매뉴얼과 달랐습니다. 이란 측의 발사 절차 미준수가 원인이에요. 사용자 과실입니다. 사용자 과실. 빅토르의 면책 조항과 같은 말이었어요. 러시아어든 중국어든 무기를 팔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자들의 언어는 똑같았습니다. 카셈자데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빅토르가 도망치고 천웨이가 증거를 삭제하고 8천억이 가루가 되는 걸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걱정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보고서를 수정해 극초음속 미사일 2발 명중 1발 요격으로 카셈자데가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3발 전멸을 2발 명중으로 조작하라는 거였어요. 최고 지도자에게 또 거짓 보고를 올리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사령관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계획한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인 거였어요. 카셈자데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라고? 1차 보고서도 거짓이었습니다. 정찰 공격이 아니라 전멸이었어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령관님이 올린 모든 보고서가 조작되어 있습니다. 저는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카셈자데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어요. 원본 데이터. 페르아드가 따로 보관한 작전 기록이었습니다. 카셈자데가 조작할 수 없는 독립적인 백업. 레자이, 자네 뭘 하는 건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안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고 지도자께 직보를 올리겠습니다. 3차례 작전의 원본 데이터와 함께 카셈자데의 입술이 파르르 떨었어요. 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진실이 올라가는 것. 3번의 전멸을 숨기고 거짓 보고를 올린 것이 발각되는 것. 스문의 시간 뒤 최고 지도자 직속 감찰단이 기지에 도착했어요. 원본 데이터가 보고됐습니다. 280발 발사, 0발 명중. 손실 총액 1조 8천억 원. 러시아 전자전 실패. 중국 극초음속 실패. 3차례 보고서 전부 조작. 카셈자데가 현장에서 파면됐습니다. 계급이 박탈됐어요. 혁명수비대 사령관 견장이 벗겨지는 순간 이자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도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이 체제에서 파면이 의미하는 것을 이자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카셈자대가 끌려나간 뒤 저는 최고 지도자와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 솔직하게 보고하라. 한국의 천궁을 뚫을 수 있는가? 저는 바닥을 봤어요. 카펫의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교차하는 페르시아 전통 문양이었어요. 이 나라의 자존심이 새겨진 카펫 위에 서서 이 나라의 한계를 말해야 했습니다. 뚫을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5초쯤. 그 5초가 5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이유를 말하라. 한국의 천궁은 카탈로그에 적힌 무기가 아닙니다. 실전 성능이 공개 재원을 압도합니다. 우리가 러시아 전자전을 동원해도 중국 극초음속을 동원해도 이 방공 체계의 핵심 기술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생산 속도입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45일간 공격하는 동안 한국은 천궁 추가 포대를 72시간 만에 현지에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공격할수록 방패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납품하는데 최소 14개월이 걸립니다. 한국은 72시간이에요. 우리가 미사일을 만드는 속도보다 한국이 방패를 만드는 속도가 빠릅니다. 최고 지도자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두드리는 리듬이 빨라졌습니다. 미사일 공격 작전의 영구 중지를 건의합니다. 더 이상의 공격은 자원 낭비입니다. 한국이 만든 건 무기가 아닙니다. 벽입니다. 쏘면 쏠수록 우리만 부서지는 벽.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전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최고 지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 느리게. 그것이 답이었어요. 기지를 나왔습니다. 밖은 새벽이었어요. 사막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45일 전 카셈자대가 이란의 깃발을 꽂겠다던 그 하늘. 280발의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갔다 가루가 되어 흩어진 그 하늘. 그 하늘 너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제가 깡통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무기를 만든 나라. 0.3초의 벽을 세운 나라. 72시간 만에 방패를 배달하는 나라.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다리오 씨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작전 중지 명령이 보복 공격보다 먼저 도달한 거였어요. 다리오 씨는 전방 관측소에서 무사히 철수했습니다. 다리오 씨.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25년간 군인으로 살면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전쟁터에서도, 동료의 장례식에서도.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래요? 괜찮으세요? 괜찮다. 이제 괜찮다. 별이 흐려 보였어요. 눈에 물이 차 있었으니까요. 사막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 아들의 숨소리가 따뜻했어요. 280발을 쏘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건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하 9의 요격탄이나 0.3초의 반응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속도였어요. 무기를 만드는 속도, 배치하는 속도, 진화시키는 속도. 우리가 한 발 쏘는 동안 한국은 벽을 한 겹 더 세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부르는 동안 한국은 다음 버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에 매달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그 위에 있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14개월 걸리는 일을 한국은 72시간에 해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차원의 차이였어요. 카셈자대는 한국을 깡통이라 불렀습니다. 빅토르는 장난감이라 했어요. 천회인은 카탈로그 숫자를 믿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틀렸어요. 틀린 대가로 카셈자대는 계급을 잃었고, 빅토르는 2,800억을 챙겨 도망쳤고, 천회인은 증거를 삭제하다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틀린 사람은 저였어요. 저는 45일 전 그 회의실에서 웃었습니다. 한국산 천궁을 비웃었어요. 페르하드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카셈자대의 오만에 동조했어요. 그 대가로 저는 제 아들을 죽음의 문 앞에 세워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서명한 종이 한 장이 아들을 최전선에 보냈어요. 다리오 씨가 살아 돌아온 건 제 덕이 아닙니다. 한국의 천궁이 우리 미사일을 전부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모순이었습니다. 적국의 무기가 제 아들을 살린 거였어요. 우리가 부수려 했던 방패가 우리 아이들을 지킨 겁니다.
그 방패가 뚫렸다면 보복 공격이 왔을 거예요. 다리우시가 있는 관측소에 280발을 쏘고 한 발도 못 맞춘 게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벽이 너무 높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양쪽 모두의 아들을 살린 거였어요. 사막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그 하늘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깡통이라 불렀던, 하지만 이제는 벽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나라가, 오늘은 한국산 천궁 앞에서 280발을 쏟아붓고도 단 한 발도 성공하지 못한 이란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방패가 얼마나 단단한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